29. 두 번째 결혼과 두 번째 아이들. 퓨드르 파블로비치는 4살 배기 미차를 자기 품에서 쫓아내버리고 나서 그야말로 잽싸게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은 8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는 이 두 번째 부인 역시나 아주 젊었던 소피아 이바노브나라는 아가씨를 어떤 유대인과 함께 일행이 되어 무슨 자잘한 일을 처리하려고 들렀던 다른 현에서 데리고 왔다. 퓨드르 파블로비치는 비록 방탕을 일삼고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댔지만 자신의 자본을 다루는 일만은 철두철미해서 자기 일을 물론 거의 언제나 야비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여하튼 언제나 성공적으로 해치웠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일자무식의 무슨 보제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부모 없는 고아나 다름없이 그녀의 은인이자 양육자이진 자유자 박해자인 장군 부인, 즉 명망 있는 보르호로프의 장군의 늙은 미망인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말대꾸라고는 통할 줄 모르는 이 온순하고 순에 빠진 양녀가 제 손으로 창고의 못에 올가미를 매달아 죽으려고 한 것을 사람들이 구해 주었다는 말이 들리는 것으로 봐서 그녀로서는 보아하니 사람이 악한 건 아니지만 그저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노파의 변덕과 영원한 꾸지람을 참아내기가 그 정도로까지 힘겨웠던 모양이다. 퓨드르 파블로비치는 청혼을 했지만 저쪽에서 그에 대한 뒷조사를 한 뒤 퇴짜를 놓자 그 즉시 첫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고아 처녀에게 보쌈 결혼을 제안했다. 그녀가 그에 관한 각종 일들을 제때 소상히 알았더라면 정말로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를 따라가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다른 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더욱이 16살의 소녀가 은인의 집에 남느니 차라리 강물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렇게 가엾은 소녀는 은인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버린 것이다. 퓨드르 파블로비치는 이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는 장군 부인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을 모두 저주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뭘 가져갈 속셈은 아예 손톱만큼도 없었고 그저 순결한 소녀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을 뿐이니 무엇보다도 그녀의 순결한 모습이 그를 지금까지 오직 천박한 여자의 아름다움만을 죄스럽게 탐닉해온 이 호색한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순결한 두 눈이 꼭 면도날처럼 내 마음을 싹 도려내는 것 같더군. 훗날 그는 과연 예의 그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 음탕한 인간에게는 이것마저도 그저 음탕한 욕정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퓨드르 파블로비치는 이번엔 어떤 떡고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 앞에서 거리낌 없이 굴었으며 그녀가 말하자면 그에게 죄인이나 다름없는 처지이고 그가 그녀를 올감에서 꺼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리고 말대꾸라곤 할 줄 모르고 기이할 만큼 풀이 죽어있는 그녀의 성격을 이용하여 결혼 생활의 가장 평범한 예의조차도 두 발로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버젓이 있는 상황인데도 고약한 여자들이 집으로 몰려들고 지저분하고 떠들썩한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즉 무뚝뚝하고 우직하고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는 고집불통의 샌님인 하인 그리고리가 이전 마님인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싫어했지만 이번엔 새 마님의 편이 되어 하인의 신분으로는 거의 용납될 수 없는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퓨드르 파블로비치와 다툴 정도로 마님을 옹호했으며 심지어 한날은 개떼처럼 몰려들어 난잡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추잡한 여자들을 완력을 써서 내쫓아버리기도 했다. 이후 어린 시절부터 늘 겁을 집어먹고 살아온 이 불행한 젊은 여인에게는 무슨 부인성 신경 질환과 비슷한 병이 생겼는데 이것은 특히나 시골의 평민 아낙네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 병에 걸린 여자들은 클리코사라고 불렀다. 이 병에 걸리면 끔찍한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나고 이따금씩은 환자가 의식을 잃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퓨드로 파블로비치에게 두 아들 이반과 알렉사이를 낳아 주었으니 첫 아이는 결혼 첫 해에
둘째 아이는 3년 뒤에 태어났다. 그녀가 죽었을 때 소년 알렉세이는 고작 4살이었기 때문에 제법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소년은 이후 평생 동안 어머니를 기억했다. 물론 꿈속에서 본 듯한 모습으로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녀가 죽고 나자 두 소년에게는 장남인 미차와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아버지에 의해 깡그리 잊혔고 역시나 바로 그 그리고리의 손으로 그의 오두막으로 떨어졌다. 아이들 어머니의 은인이자 양육자인 고식불통의 장군 부인이 그들을 발견한 곳도 이 오두막이었다. 그녀는 아직까지 살아있었으며 지난 8년 내내 자기가 받은 모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소피아의 인생사에 관한 한 장군 부인은 8년 내내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그녀 주변에서 얼마나 추잡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자 두세 번 정도 큰 소리로 자신들의 식객들에게 그녀는 그래도 싸지.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그녀에게 보내신 선물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죽은 지 정확히 석 달 뒤에 장군 부인은 갑자기 친히 우리 도시에, 그것도 곧바로 표드로 파블로비치의 집에 나타나는데 이 도시에 머문 시간은 고작해야 30분 정도였지만 많은 일을 해치웠다. 저녁 때의 일이었다. 그녀가 8년 동안 보지 못한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술에 취해 가지고 온 그녀를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 말로 장군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가타부타 말도 없이 대뜸 철썩철썩 소리가 날 만큼 매섭게 따귀를 2번 후려갈기고 그의 머리털을 움켜쥐고 위아래로 3번 잡아당긴 뒤 한마디 말도 덧붙이지 않고서 곧장 오두막의 두 소년에게로 향했다고 한다. 첫눈에 소년들이 제대로 씻지도 않고 더러운 옷가지를 걸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곤 그 자리에서 그레고리 따귀를 후려갈기고 두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겠노라고 선언했으며 그러고는 아이들을 그 몰골 그대로 끌어내 담요를 돌돌 싼 뒤 마차에 실어 자기 도시로 데려갔다. 그레고리는 충직한 노예처럼 이 따귀를 꾹 참고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연로한 마님을 마차까지 바래다 줄 때는 허리 굽혀 인사를 하면서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고아들을 거두어 주셨으니 하느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내 놈은 등신이야. 장군 부인은 떠나면서 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이 사태를 전부 곱씹어보고는 이거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 장군 부인이 아이들 양육에 관해 정식으로 동의를 구해왔을 때는 단 한 가지 항목에도 토를 달지 않고 받아들였다. 따귀를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온 도시를 돌며 떠벌리고 다녔다. 장군 부인도 그 일도 있고 나서 곧 죽고 말았지만 그래도 유언장에다 두 어린이들에게 각각 1000루블씩을 주라고 썼고 이 돈은 이들의 교육비다. 전부 다 반드시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다만 정확히 성년이 될 때까지만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할 것. 이따위 아이들에겐 이만한 선심도 과분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누구든 내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지갑을 풀든지 말든지 등등의 말이 있었다. 유언장을 내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정확히 이처럼 이상하고도 너무나 독특한 문체로 표현된 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노파의 주된 상속자는 바로 그 현의 귀족들 모임 회장인 예핀 페드로비치 플레노프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편지로 얘기를 나눠본 뒤 이 작자에게서는 친아들의 양육비조차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서 자신이 몸소 고아들의 일에 신경을 썼으며 특히 그들 중 작은 아이 알렉세이를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심지어 오랫동안 자기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도 했다. 나는 아주 처음부터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독자 여러분께 부탁하는 바이다. 만약 젊은이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비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에서 보기 힘들 만큼 고결하고 인간적인 이 에핌 페드로비치일 것이다. 그는 장군 부인이 어린이들 앞으로 남긴 1000루블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보존했으며 따라서 애들이 성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자가 불어나서
각각의 1,000루블이 2,000루블에까지 이르렀다. 애들을 키우는 데는 자기 돈을 썼는데 물론 애들 각각에게 지출된 돈은 1,000루블씩이 훨씬 넘었다. 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번에도 잠시 제쳐두고 가장 주된 사항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형인 이반에 관해 알려둘 것은 그저 다음과 같은 것뿐이다. 즉 그는 어쩐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한 음울한 소년으로 자라났으며 결코 겁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10살 때부터 자기들이 어쨌거나 남의 집에서 남의 자비로 자라고 있다는 것, 자기 아버지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 등을 간파한 듯했다. 이 소년은 아주 빨리 거의 유아기 때부터 학업의 어떤 비상하고도 탁월한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년은 막 13살이 되자마자 예핀 페드로비치 가족과 헤어져 모스크바의 한 김나지움으로 그 당시 노련하고 저명한 어떤 교육자에게 예핀 페드로비치 어린 시절 친구의 기숙사로 옮겨갔다. 훗날 이반이 직접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예핀 페드로비치의 말하자면 좋은 일에 대한 열의 덕분, 즉 그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소년은 천재적인 교육자의 집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이가 김나지움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예핀 페드로비치도 천재적인 교육자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돈 1,000루블은 이자 덕분에 이미 2,000루블로 불어났지만 예핀 페드로비치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 놓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온갖 형식적 절차와 수소까지 겹쳐 그 돈을 받는 일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젊은이는 대학생활 첫 2년간은 항상 자기 힘으로 밥벌이와 생계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공부도 해야 됐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꼭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그가 당시 아버지에게 상해 차원의 편지 한 통 쓸 마음도 없었다는 점인데 어쩌면 워낙 오만한 성격인데다 아버지를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아버지한테서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받을 수 없으리라고 내심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떻든 간에 젊은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했다. 처음에는 20코페이카를 받는 과외 선생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문사의 출판국을 찾아다닌 결과 목격자라는 필명으로 거리에 이런저런 사건에 대한 10줄짜리 기사를 쓸 수 있게 됐다. 이 기사들은 언제나 몹시 흥미진진하고 톡 쏘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입증되는 바, 이 젊은이가 영원히 가난에 허덕이는 저 불행한 대다수의 우리네 젊은 남녀 학생들에 비하면, 즉 의례 아침부터 밤까지 수도의 각종 신문 잡지사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도 기껏해야 프랑스어 번역이나 정서 일감을 맡겨달라는 영원히 천편일률적인 부탁밖에 되풀이할 줄 모르는 학생들에 비하면 확실히 실제적인 면에서도 지적인 면에서도 우월했던 것이다. 이반 퓨들비치는 편집국과 안면을 트고 난 뒤 이후에도 항상 그들과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대학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무렵에는 여러 전문적인 주제를 다룬 책들에 대한 극히 재치 있는 서평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덕택의 문단에서도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와서는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훨씬 더 폭넓은 독자층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함으로써 일시에 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기억되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사건이었다. 이미 대학을 나와 자신의 2,000루블로 외국 여행을 준비하던 중 이반 퓨드로비치는 갑자기 어느 큰 신문에 이상한 논문 한 편을 발표해서 비전문가들마저도 그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연과학을 전공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자기한테 전혀 생소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당시 곳곳에서 대두되었던 교회 재판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기존에 제시된 몇몇 견해들을 분석하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논조와 결론이 뛰어날 정도로 뜻밖이라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교회 관계자들 중 다수는
필자가 단연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들과 나란히 시민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조차도 자기들 쪽에서는 갑자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몇몇 형안이 있는 사람들은 논문 전체가 그저 뻔뻔한 소극이자 냉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 논문이 때마침 이제 막 대두된 교회 재판 문제의 대체로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도시 근교의 저명한 수도원에까지 흘러들어와 커다란 의혹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름을 알고 나서는 그가 우리 도시 출신이며 바로 그 퓨드르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갑자기 필자가 몸소 우리 도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반 퓨드로비치는 그때 왜 우리 도시에 왔을까? 나는 그 당시에도 거의 어떤 불안마저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던 기억이 난다. 그토록 많은 사태들의 시발점이 된 이 운명적인 귀향은 나에게 이후에도 오랫동안 거의 언제나 불분명한 일로 남아있었다. 대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척 보기에도 저토록 박식하고 오만하고 신중한 젊은이가 그토록 추잡스러운 집에 평생 동안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기억조차 못하는 아버지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이 아버지라는 작자는 설사 아들이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간청해도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돈을 내놓지 않을 거면서도 평생 동안 이반과 알렉세이 요 아들들마저도 언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 할까봐 절절매는 처지였다. 자, 이런데 젊은이가 이런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함께 한 달하고도 또 한 달을 살고 있는 데다가 둘의 사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특히 이 마지막 사실에 대해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놀라고 말았다. 내가 벌써 앞서 언급한 퓨드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 쪽에서 먼 친척인 퓨드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도 이 무렵엔 또다시 우리 도시, 그러니까 도시 근교의 자기 영지에 와 있었는데 완전히 자기 거주지가 되어버린 파리에서 온 거였다. 내 기억에 그는 자기 쪽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젊은이와 인사를 나눈 뒤 그 누구보다도 놀라워했으며 젊은이와 지식을 겨루면서 이따금씩 내심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오만한 청년이야. 그는 그 무렵 이반 퓨드로비치를 두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언제든 자기한테 필요한 푼돈쯤은 손에 넣을 수 있고 지금도 외국에 나갈 만한 돈은 있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온 걸까?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쯤은 누가 봐도 뻔하잖아? 어차피 이 아버지란 작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내줄 위인이 아니니까. 술과 계집질을 좋아하는 청년도 아닌데 노인은 이 청년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이가 좋다니. 사실 정말로 그랬다. 이 젊은이는 노인에게 심지어 눈에 띌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노인은 때때로 굉장히 심지어 표독스러울 정도로 제멋대로 굴긴 했지만 이따금씩은 거의 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듯한 조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이따금씩은 좀 더 조신하게 처신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다. 나중에 가서야 밝혀졌지만 이반 퓨드로비치는 일정 부분 자기 형인 드미트리 퓨드로비치의 부탁을 받고 그의 일로 온 것이었다. 그가 태어나서 형의 얼굴을 처음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 그것도 이반이 이번에 집에 와서였지만 모스크바에서 이리로 오기 전부터 드미트리 퓨드로비치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터였다.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독자 여러분은 때가 되면 전부 다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나중에 이 일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반 퓨드로비치는 나에게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고 그가 우리 도시에 온 것도 여하튼 아리송하게 여겨졌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두자면 그 당시 이반 퓨드로비치는 아버지와 형, 즉 그때 아버지를 상대로 대판 싸움을 숫제 정식 소송마저도 꾀하고 있던 드미트리 퓨드로비치 사이에서 중재자 내지는 조정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집안은 반복하건대 그때 생전 처음으로 다들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고 몇몇 구성원은 생전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본 것이기도 했다. 오직 막내 아들 알렉사이 퓨드로비치만은 우리 도시에 와서 산지 벌써 1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형제들 중에도 제일 먼저였던 셈이다.
자, 바로 이 알렉세이야말로 소설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기에 앞서 현재 나의 이 서문격 이야기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가 제일 힘든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서문격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어도 몹시 이상한 사항 한 가지를 미리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항이란 다름 아니라 나의 미래의 주인공을 소설이 시작되는 첫 무대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수도사의 승복을 입힌 채로 독자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다는 점이다. 그렇다. 그는 그때 벌써 1년째 우리 수도원에 살고 있었고 평생 동안 수도원에 묻혀 있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았다.